그래서 이 향기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향기요법, 한국말로 향기요법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세상에 위장에 좋은 거, 신장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인터넷 치시면 100만 가지가 나와요. 근데 왜 아로마일까? 왜 아로마를 써야 될까? 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아로마 하시는 분들. 편해요. 왜? 우루사도 먹는 거 편해요. 우루사 먹는 것도 되게 편해요. 우루사가 더 편해. 우루사. 밀크 시슬이 더 편해. 사다 먹는 게. 아로마가 더 어려워요. 근데 왜 아로마일까? 천연이라서. 콜. 또 하나. 또. 고농도의 우루사는 나쁘진 않거든. 우루사는 약이라는 느낌이고 이건 식품이라는 느낌이야. 근데 내 몸에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왜 아로마를 쓸까? 왜 우루사가 아니고 우리가 밀크시슬이 아니고 아로마를 쓸까? 밀크시슬 좋아요? 같이 쓰시면 더 좋아요. 시너지 나세요? 그렇긴 한데 제가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람을 이루는 기본 사람과 동물이 구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식물과 동물을 구별하면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은 응? 식물은 못 움직이고 동물은 움직여요. 그렇잖아. 아니에요? 너무 기본적인 걸 보면서 헛따라 하신 거구나. 죄송해요. 그럼 또 차이점이 또 뭘까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 네,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동물은 표현이 되고 식물은 표현 능력이 적다. 예, 식물도 감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일단 딱 보기에 동물은 감정이 있어요. 소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감정체가 있어요. 근데 식물은 없어요. 일단 화학적으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 사람은 정신이라는 게 있죠. 비전이라는 게 있고요. 미래를 계획을 하고 뭔가 사고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감정과 인간의 사고는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식물을 에테르체의 덩어리라고 부르고요. 동물을 에테르와 아스트랄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람은 에테르와 아스트랄과 스피릿이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위장에 좋고 간에 좋은 이런 것들은 다 에테르예요. 에테르와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죠. 근데 아로마가 감정을 건드린다 그랬어요. 바로 아스트랄을 건드려요. 감정체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먹거나 발라서 내 감정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있죠.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은 거. 네, 그거는 이제 무의식과 관련된 거고, 네, 내가 위장에 좋아서 뭔가를 사서 먹거나 발랐어요. 이게 내 감정체에 영향을 미쳐요? 플라시보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없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안 되니까 상담하고 명상하고 춤자라피하고 하는 거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걸 건드려 보려고. 그죠?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로마가 그걸 해요. 유사일이 이제까지 없었고요. 앞으로도 인간이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모르지도 인간의 창조력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또 뭘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고 굉장히 독보적이고 유리한 아이템이에요. 아스트라를 건드려서 에테르와 스피릿을 조절하는.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향으로 설명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나름 단편적으로 하면 할 수 있지만 통합적으로 음향을 설명이 굉장히 힘든 게 아로마예요. 왜? 시스템이 달라요.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향을 맡는 순간 내 정신과 감정체와 몸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내 감정이 변하니까 내 비전이 바뀌고요. 내 몸 향을 맡아서 호르몬과 효소 분비가 되니까 내 몸이 바뀌어요. 예, 이게 근본조사.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 이퀄 전인 치료라고도 하고 전인 요법이라고도 부르는 게 아로마예요. 홀리스틱 케어죠. 그게 쭉 나온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아로마가 그러면 옛날 병원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죠? 역사가 얼마나 될까? 전 처음에 아로마의 역사가 허브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인간이 약초를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향유 형태로, 기름의 형태로 쓴 게 몇 년도일까요? 그 아유르베다의 그런 향유법이 나오거든요. 그 아유르베다가 몇 년 정도? 그도 엄청 오래됐죠. 아율베다. 인도의 아율베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3,500년. 또? 5,000년. 책, 급히 책 읽으셨어. 기원전 5,000년이래요. 이건 역사책에서 찾아낸 마지막 기록, 기원전 5,000년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7,000년 사용된 애들이고요. 라벤더의 효능에서 나오는 모든 그 임상은 7,000년 된 임상이에요. 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고요. 7,000년 된 임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 썼을까? 그냥 약초를 썼겠지. 향유를 뽑아내기 전에는 약초를 그냥 썼겠죠. 그 많잖아요. 원시인들이 뭐 쪄서 이렇게 붙이고 뭐 풀 뜯어먹고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썼다가 그걸 좀 체계화시켜서 향유로 기름을 뽑았던 게 7,000년이에요. 대단하죠. 그 여러분들이 아픈 병원 가죠. 병원 되게 중요한 곳이고 좋은 곳이에요. 얘네 역사는 얼마나 될까요? 현대의학의 기원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다 배웠어. 기억 저편에 다 있어. 못 꺼내서 그렇지. 예.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페니실린과 현미경의 발전으로 현대의학이 시작된다라는 문장이 딱 있어. 생물책에. 19세기. 18세기 후반 19세기. 예, 그때서 현대의학이 시작이 되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어요. 딱 400년, 400년? 맥시멈 400년. 네. 보통 300년 정도 역사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300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지금 뭐 대단하지 않아요? 현대의학? 그러면 현대의학을 좀 더 깊이 조명을 해볼게요. 어떤 쪽으로 발전이 제일 많이 됐을까요? 어떤 쪽으로 발전? 미세의학, 그죠? 미세의학이라고 하죠. 파고, 쪼개고, 그죠? 진단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얘는 무슨 병이야? 너는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자궁경부암은 아닌 자궁경부암 전 단계 1, 2기, 3기, 4기가 있더라고. 암이 아니래. 근데 암처럼 취급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에서부터 발견이 가능하죠. 이제 펫CT가 제일 고성능의 장비예요.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할 때만 해도 그 기계가 서울대학병원에 있었어요. 이렇게 커버에 씌워진 채로. 저거 한 번 돌리면 300만 원이랬어요. 그 서울대 병원밖에 없었어. 저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쓰는 걸 본 적이, 펫 영상실이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MRI도 100얼마씩 할 때였으니까 펫은 잘 안 찍어줬어. MRI만 갖고도 충분하다였는데 지금은 그냥 뻑하면 펫을 찍어주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진단의학의 발달. 그러면 그 병원 가서 받아오는 약 어떤 약 받아오세요 보통? 병원 가시면 항생제가 제일 많죠. 그 다음 소염제. 이거 두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모든 병원에서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 하는 게 뭐 근육이완제, 진통제, 소염제, 이런 거 들어가요. 약은 발달하지 않았어요. 진단은 했으나 거기에 대처하는 약은 거의 발달한 게 없어요. 바이러스가 나오면 하나씩 약이 나오긴 하지만 그냥 항생제예요. 그죠? 항생제 종류가 많아질 뿐인 거예요. 사람의 병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병원의 약들은 왜냐하면 병원은 대증요법이에요. 의사들도 얘기해요. 대증요법. 콧물 나오면 콧물 막아주고요. 기침 나면 기침 막아주고요. 열 나면 열 내려주고요. 이게 약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나오는 모든 반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우리 뇌는요. 우리 몸을 살려야 될 지상 최대의 과제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알려줄까요? 통증으로 알려줘요. 근데 병원 가서 진통제로 탁 블락을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 몸에서 여기 아파, 여기 신경 좀 써
한데 감각을 차단시켜버리면 내가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얘는 진행이 되겠지 계속. 뭔가 조치가 안 되면. 그게 진통제. 해열제. 여름 왜 나요? 가장 기본적인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염증이 이런 거거든요. 백혈구와 밖에 있는 균이 싸우든 뭘 하든 염증 반응. 대표적인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면 싸워서 몸에서 열을 내서 얘네들을 죽여요. 세균들을. 대부분의 세균은 내 체온보다 낮은 애들이에요. 낮은 데서 움직이는, 높은 데서 움직이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내 체온보다 낮은 상황에서 움직여요. 미생물학적으로 인간은 36.5도에 가장 적합한 미생물 덩어리예요. 미생물학적으로. 그러면 근데 미생물은 굉장히 온도에 민감해요. 조금 떨어졌어. 이 부위가 차가워요. 그럼 이 부위에 낮은 온도에서 한 36도에 사는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게 감염이고 염증이에요. 그럼 열이 발생하죠. 열을 올려주려고. 근데 그걸 해열제로 블럭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해야지. 걔네들은 좋아하지. 얘네들은 계속 움직이지. 그래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감기약을 먹으면 보름, 안 먹으면 2주. 들어보셨죠? 예, 증상을 잡아주니까 내가 2주 동안 생활은 편하게 하고요. 내 몸의 자생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 기간이 2주예요. 보통 2주에 끝나요. 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얘를 너무너무 깔끔하게 키워요. 모든 걸 다 소독하고 어릴 때부터 깔끔하게 키워요. 이런 애들 참 병이 많아요. 아토피도 많고요. 면역이 떨어져요. 이 얘기는 아시죠? 그죠? 대충 흑에는 거 지어먹고 산 애들이, 그죠? 아예 먹던 거 먹고 이런 애들이 건강해요. 왜? 항체가 많아서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리고 병원에 가보세요. 내가 뭐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갔대. 멀쩡하니까 집에 가래.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 괜찮아. 아직 없어도 돼. 벌써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위가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 집에 가래요. 그리고 계속 가면 의사가 정신과를 가라고 해. 나중에는. 심리적인 문제일 거야. 근데 가봐. 난 너한테 해줄 게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의원에 가면 진단을 해주죠. 위가 나빠. 위 기능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만한 양동이가 있어요. 물을 계속 받아요. 타란타란씩 차요. 물이 차는 걸 나는 느끼죠. 안 넘쳐. 근데 마지막 한 방울에 팍 넘치죠. 넘쳐야 의사들이 뭔가를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의료 현실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돼.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아직 안 넘쳤는데 나는 99 찰랑찰랑 걸 미치겠어요. 한의원에 가면 진단을 해주죠. 이해되세요? 응. 근데 관리라는 측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10, 20부터 느끼는데 내가 관리가 되면 넘치지는 않겠죠. 여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요. 우리는 안 가는 게 목표죠. 그럼 내가 10, 20일 때 누가 나를 관리해줘요? 누가 해? 누가? 엄마가 보통 하죠. 엄마가. 그럼 어릴 때는 엄마가 하죠. 크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예민해져야 되고요. 내 몸을 알아야 해요. 한 30대 되면 내 몸을 알지 않아요? 나 내일 이러다가 몸살 날 것 같아. 알죠? 나 감기 오겠다. 알죠? 나 내일 설사하겠다. 알죠? 알아. 내 몸에 이제 익숙해져서 내 몸의 프로세스는 의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의사한테 그 이해시키는 과정이 가서 병원 3분쯤 걸리지. 그죠? 3분 걸리고 의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약을 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럼 이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훨씬 생활이 편해지겠죠. 내가 훨씬 건강해지겠죠. 나는 계속 아플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이상한 걸 많이 먹고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고 밤도 새고 불규칙한 생활을 할 거니까. 하지만 난 계속 아플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줘? 아무도 안 해줘. 내가 해야 돼요. 제가 침도 배우고 뜸도 배우고 초지섭생도 배우고 경락 운동도 다 해봤는데요. 제일 편해요. 아로마가 제일 편해요. 네, 내가 경락 운동 배우고 일주일에 두 번씩 3시간씩 운동을 배워서 와서 동네 아줌마들을 앉혀놓고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나도 운동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근데 얘네들이 다 나았어. 목 디스크가 나았네? 그러고 안 와. 근데 나도 운동을 안 해. 혼자 운동은 쉽지 않아요.
뭐 체질섭생, 내가 몇 끼 내 몸 상태 보면서 음식을 가려 먹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몸을 할 수 있어. 내 새끼들, 내 남편을 몸을 내가 매일 관찰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 이거는 앱을 하다 포기했어요. 니네 땡기는 거 먹어. 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침뜸, 배웠어요. 우리 식구들 나한테 침을 맞지 않아. 일단 엄마와 마누라를 못 믿어요. 저는 한의사가 아니잖아. 배웠지만 못 질리게 해요. 우리 식구들 나한테 침 맞는 경우는 딱 그거였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몸으로 못 움직일 때. 그럴 때 나도 침을 맞아요. 도망을 못 가서. 침을 끓여서 다 도망가. 현관문 안에 아무도 없고요. 우리 남편은 침의 효능을 확신해요. 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이 가벼워진대요. 무서워요. 무서워서. 쉽지 않아요. 침뜸 쉽지 않아요. 그럼 뭐가 제일 쉬울까? 쉽지만 효과가 있어야죠. 예, 그게 저는 이거 아로마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많이 써봤는데 가장 쉽고 가장 편하고 가장 빨라요. 침보다 빨라요. 확실히 아로마가. 그래서 저는 아로마를 써요. 어쨌든 그래서 역사가 7,000년 전이래요. 그렇게 감이 안 오죠. 쉽게 인간의 4대 문명 발상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워봅시다. 기억을 다 휘집어서 다 수둘러서 꺼내봅시다. 인더스는 어디일까요? 인더스가 어디일까요? 인도. 겐지스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티그라테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헛고요. 또 황하 유역의 중국 문명. 또 마지막 하나. 아까 다 나왔는데.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4개예요. 4대 문명 발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책을 봤을 때 향유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온다는 게 정말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제일 가깝게가 이제 중국 황제내경. 황제내경이 뭔지 아세요? 예. 다른 분들은 저분 대체약 하시는 분이니까 알아. 황제내경은 무슨 뜻일까? 왕실 비방이에요. 중국 왕실 의사가 쓴 왕실 비방들 정리한 책이 황제내경이에요. 거기에 향유로 마사지했던 기록들이 나오고요. 황제내경에는 그 왕실 사람들을 이 아로마로 마사지해서 치유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어쨌든 중국은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도 가면 아까 이게 아유르베다라고 요가 선생님들이 그 성전처럼 떠봤다는 책이 있어요. 인도의 의학서이자 역사서인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인간의 체질을 4개로 나눠서 아로마를 사용했던, 향유를 사용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한테 아로마 얘기를 하면 샌다르 투약 맡을 수 있어요? 하고 나와요. 바로 나와. 아유르베다 공부하신 거나 분이거나 그 요즘에 그 요가도 그 방통대에서 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튀어나와. 샌다르도 향 맡을 수 있어요? 하고 나와요. 그럼 맡게 해줘. 향 너무 좋아요. 좋아요. 비싸고 되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인도가 샌다르도가 원산지고요. 자스민도 되게 많이 올 되게 많이 썼던 나라가 인도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멀리 가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에요. 얘네가 발상은 따로 했어요. 근데 되게 가깝죠. 메소포타미아 그쪽 문명이 아랍이에요. 지금 아랍. 이집트 되게 가깝죠. 바로 교류를 시작해서 고대에서 가장 문화를 꽃피운 애들이 고대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역사에서 배운 사람들 중에서? 클레오파트라. 또 이모테, 뭐 람세스, 그죠? 되게 많잖아. 있어요. 되게 많아야 있어. 걔네가 다 어느 시대 오빠? 고대 오빠, 고대 언니 오빠. 이집트 고대. 이집트 중세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이집트 중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스 고대, 우리가 아는 그리스 오빠들 쭉 읊어주세요. 되게 많아. 우리 되게 많이 알아.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빠라고 하는. 뭐 다 고대 오빠들이야. 중세 그리스 오빠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고대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고대 중국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별로 없어. 한국 없으니까 한국만 좀 알아요. 인도 고대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신이 이때는 거의 천재를 그쪽 몰빵한 듯한 느낌이에요. 고대.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와 고대는 이렇게 몰빵했어요. 고대는 이 아랍 쪽으로 천재를 몰빵했고 르네상스에는 유럽에다가 몰빵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기적으로 몰빵하시는 것 같아요. 한 놈만 키운다 이런 거지. 그래서 고대 그리스, 이집트 영화, 이탈리아 여행 가보셨어요? 어마무시하죠. 다 고대 유산이에요. 중세 아니에요. 고대 유산이야. 굉장히 그 문화를 꽃피워요. 네, 그리스하고 이집트 문화는 정말 당대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였고요. 물론 SNS가 없어 이쪽은 몰랐을 수도 있어서 저걸. 어쨌든 이집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은 다 있다고 했던 게 이집트 도서관이고요. 그리스 오빠들은 그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서 그렇게 철학을 논하시고 그림을 논하시고 그죠? 그 지금 봐도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죠? 우리 읽잖아. 플라톤에 대해서 읽고 뭐 군주론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봐도 그죠? 이게 틀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그때 다 만들어냈어요. 굉장히 문화를 꽃피웠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오빠 의학의 아버지예요. 히포크라테스 아저씨가 지금의 의학을 했을까요? 아니야. 이분이 가장 사랑했던 게 오레가노예요. 우리 히포크라테스의 길이 된 마음으로 오레가노 향을 맡아볼까요? 참 깨라고. 히포크라테스 오빠를 기리는 의학의 아빠잖아요. 세라피의 아빠예요. 전 인류의 세라피라는 걸 만들어낸 오빠예요. 가장 사랑했던 거고요. 한국에 약방에 감초가 있으면 지중해 오레가노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쓰였던 게 오레가노예요. 따가워요. 선생님. 맨살에 바르지 마세요. 맨살에 하시면 따가우세요. 문명이 엄청 발달해서 그리스도 향을 굉장히 많이 썼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약재도 되게 많이 썼었고요. 처방도 되게 많이 있고요. 쓰기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정말 유명한 게 많죠. 이집트에서 기억나는 거? 이집트는 굉장히 그 뭐죠? 미라 이런 거 영원 불멸 미라 있고요. 스핑크스 있고요. 피라미드 있고요. 뭐 클레오파트라 있고요. 람세스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이집트가 유명이 훨씬 많죠. 그다음에 이집트가 기원 전이잖아요. 그 뭐지?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준 선물 기억나세요? 예수님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선물을 가지고 가잖아. 별을 보고 이 세계를 구할 선지자가 태어나시니 선물을 준비해서 저 별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게 동방박사 생활하잖아요. 그럼요. 예전엔 다 그랬죠. 많이 달력 없었으니까. 그럼 그때 가정이 뭐예요? 아는 건 알아. 이게 뭐냐고. 모략, 유향, 황금이에요. 예, 유향 갈게요. 이거 향이에요. 아로마예요. 이쪽은 모략 갈게요. 미르예요. 이게 다 향이에요. 동방박사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애 2개를 예수님을 드렸어요. 그게 향유와 모략이죠.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게 향유였어요. 그럴 만큼 그때 이집트,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아로마가 되게 보편적인 물건이고 귀한 물건. 선생님 미르는 잘 안 나와요. 한참 기다리셔야 돼요. 안 나와요. 네, 프랑켄센스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전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향낭이 있었다면 얘네들은 키피라는 게 있었어요. 송주나 꿀에다가 이런 향들을 개어서 갖고 다녀요. 그 역병을 물리친다 그래서 갖고 다녔던 향낭 주머니가 향수 주머니가 있어요. 되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미라를 만들었죠. 미라는 어떻게 만들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내장을 빼고 이 방부제를 왕창 집어넣고 말린다. 방부제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집트 애들이 미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화를 해서 다시 써야 된다고. 왜냐하면 파라오의 아들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서 인간이 아니고요. 왔다가 갔다가 다시 올 거라서 이 육신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 뇌를 빼요. 코로 뇌를 쫙 빼요. 몸에 상처가 나오면 안 돼. 얘는 인간이 아니거든. 그리고 배꼽으로 내장을 다 빼내요. 빼내고 나서 내장을 잘 썩으니까 다 빼요. 얘를
살짝 꾸덕꾸덕 말리는 과정에서 담금질을 해요. 향유에 그 메인 성분이 지금 맡으시는 유향과 모략이 가장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시더우드, 시나몬 여러 가지 들어가요. 담금질을 하면 이 시체 속속들이 향유가 배겠죠. 그럼 그걸 말려서 향유에 적신 붕대를 온몸에 칭칭 감아서 미라를 만들면 3,000년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도 미라를 발견하면 시체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말라 부서질지언정 얘는 썩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아로마가 상했을까요? 그 담금질했던 아로마는? 응? 썩었을까요? 안 썩었으니까 시체가 안 썩었겠지. 그죠? 물론 이 물기가 없는 건 썩지 않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향유에 담글된 시체는 썩지 않아요. 그럼 향유는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상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집트에서는 향유를 되게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했던 게 그거죠. 왜 클레오파트라가 그 안토니우스 꼬실 때 사용했다는, 딱 봤어, 이탈리아에서. 클레오파트라 석상. 되게 평범하고 진짜 되게 조그매요. 되게 조그매. 안 이뻐. 장군들이 훨씬 이쁘더만요. 역시. 그리스 남자들이 이쁜가 봐. 조각들은 막 멋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촌에 사는 그냥 평범한 안악 같아요. 키도 조그맣고.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시저를 홀랑 사로잡죠. 둘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 시저 애도 나왔더만요. 애 동생도 있다. 몰랐어. 아무튼 그 에일이잖아요. 시저와 안토니우스가 당대 최고의 영웅들이에요. 그죠? 그리스의 최고의 영웅들이에요. 안토니우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영웅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클레오파트라 어떻게? 뭘 했을까? 향유는 썼죠. 근데 향유만 갖고 남자를 사로잡는 건 쉽지 않아요, 선생님. 일단 클레오파트라 되게 똑똑했대요. 5개 국어를 했대. 그 당시에 여자가 5개 국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략 전술에 되게 능했대요. 거기다가 음악도, 시도, 문학도 굉장히 잘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영웅들과 대화가 통했던 유일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정세를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여자. 거기에 이제 향이라는 것까지 써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이 여자한테 푹 빠지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했다네. 그래서 시저가 죽고 이제 안토니우스가 올라오면서 다시 또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사귀어요. 썸을 타잖아. 일명 썸을 타잖아. 썸을 넘어갔구나. 사귀어요. 사귀지만 로마가 이제 이집트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오지. 내가 그리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요. 이집트를 먹으려고 하니까 예의상 찾아와.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 전쟁까지는 막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품고 장미수에 목욕을 하고 얘기를 하죠. 안토니우스를 맞는 방에 장미꽃잎을 깔아라. 25cm를 쫙 깔아. 장미꽃잎을 25cm 방에다 깔으려면 어마무시한 꽃이 들어갔을 거예요. 걸을 때마다 풀풀. 어느 수업에서 그러던데 남자가 태어나서 저런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걸 때마다 풀풀 장미꽃이 날렸을 거예요. 그럼 장미향이 진동을 했겠죠. 대표적인 최용자가 로즈예요. 우리 4대 문명 발상국이 다 공통적으로 쓴 게 로즈고요. 장미고요. 그럴 정도로 장미 효능은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막았어. 안토니우스가 홀랑 넘어가서 그래 이번에는 안 올게 그런 거지. 하지만 세계 정을 돌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클레오파트라도 그걸 읽었어요. 보통 여자 같으면 안토니 첩으로 들어가 버리지. 그리고 이집트가 속국으로 만들어서 지가 통치하겠지. 이집트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언니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언니고 프톨레마이오스 마지막 왕이고요. 그 이집트 통치 기간 중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중에서 가장 이집트를 오래 통치한 여자예요. 총왕 다 통틀어서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에요. 역사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존심이 강한 여자라 독사를 풀어 자살을 하죠. 그리고 이집트는 홀랑 망해요. 근데 이집트를 망해먹은 게 이제 로마예요. 로마가 그리스를 먹고 이집트를 먹어요. 로마 배우셨죠? 스파르타 국가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군사 교육을 시킨 나라예요.
그리스는 그 문화가 막 꽃피울 때 로마는 군사훈련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 군사력으로 그리스를 홀랑 잡아먹었어요. 잡았고 이틀 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여긴 별천지야. 자기가 잘할 때는 보지 못했던 정말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애들이 눈이 확 뒤집혀요. 선생님들 문화라는 것도요.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향유해요. 저 부자 아저씨들이 졸부들을 무시한다면서요. 돈 쓸 줄 모른다고. 응? 그게 그런 거라면서요. 문화라는 게 있대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준이 돼야 문화를 향할 수 있는 건데 로마 사람들이 그 수준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으로 빠져버리죠. 로마의 문화는 사치 향락의 대표적인 가장 절정을 이룬 인류가 가장 사치하고 향락했던 절정의 시대가 그리스 로마. 로마 연회라는 그림 보신 적 있어요? 데이비드 누워있고 포도 이렇게 들고 있고 신한테 접시 받치고 있는 그림 보신 적 있죠? 대표적인 로마의 귀족도 연회예요. 3박 4일 동안 먹고 토하고 섹스하고 먹고 토하고 섹스하나 굉장히 문란하고 굉장히 본능적인 연회예요. 그걸 자주 해요, 걔들은. 하고 나면 스프링쿨러로 이 아로마를 쏴요. 타임 이걸 쫙 쏴요. 그러면 온몸 소독되시고요. 소화 꼭 잘 되시고요. 기분 좋게 몸 가볍게 도배 돌아가시는 거예요. 스프링쿨러로 쐈어요, 그냥. 그리고 향이 좋으니까 도배 벽지에다 터덕터덕 발랐어요. 그 비싼 향유를. 예, 서민들은 손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향유를 터덕터덕 벽지에 발랐던 나라고요. 그리고 그 로마 목욕탕 그림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누워 이렇게 앉아 있고 신녀들이 항아리를 뭔가 붓고 있고 이게 향유예요. 그 비싼 향유를 항아리채 들이부었던 나라가 로마예요. 이건 단편적인 한 예일 뿐이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사치와 향락으로 물들어서 있던 로마가 망하죠. 그 중세가 시작돼요. 끝과 끝으로 가죠. 사치와 향락의 극역 때문에 중세는 청년 결백 어떤 이런 것 쪽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끝판왕으로 가죠. 그래서 모든 문화가 다 죽어요. 마녀 사냥이 그때 유행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간을 현혹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룬 사람들은 다 마녀예요. 시, 소설, 음악, 뭐 초콜릿, 뭐 이런 거, 향유 다 마녀예요. 다 죽여요. 모든 모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모이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현혹이 돼요. 모든 문화가 다 죽죠. 그게 중세 시대예요. 그러면서 중세는 어쨌든 신성 로마 그 기독교 문화죠. 그때 카톨릭 있었으니까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그때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있던 문명 요애들은 이슬람 국가예요. 얘들이 계속 발전을 했어요. 부유했고요. 그리고 망했지만 얘네들은 문화 남아 있어요. 네, 얘네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십자군 원정이라는 걸 가요. 십자군 원정을 가서 이단을 처단해야죠.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오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페르시아의 얘기가 계속 퍼지기 시작해요. 저기 페르시아에 가면 궁전이 금으로 돼 있다더라. 길이 금이라더라. 수돗물을 틀면 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게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막 퍼지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신바트가 양탄을 타고 날아다니잖아. 이런 얘기들이 서양에 퍼지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국적이고 굉장히 부유한 페르시아라는 얘기가 중국은 되게 칙칙했거든. 중세에 퍼져나가기 시작해 입소문으로. 여기까지 잠깐 쉴게요. 불쌍했어.